방어로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겠어? 여기 프랑스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남성이 있습니다. 미군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유럽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 각지로 파견을 가던 중 우연히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항상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게 해주는 어떤 비밀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마르탱 듀부아예요. 저는 프랑스에서 군사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파리에 있는 제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들이 놓여 있었고 군사 방어에 관한 두꺼운 책들이 쌓여 있었죠. 머리 위 형광등이 환한 벌처럼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너무 많이 마신 커피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한국은 그냥 지도 위의 이름일 뿐이었어요. 둘로 나뉜 작은 나라, 그리고 수도가 적국 바로 옆에 위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죠. 정보 보고서를 읽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북한에서 고작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거든요. 파리에서 베르사유까지 거리보다도 가까웠어요.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도시를 그렇게 무심하게 둘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프랑스 군사학교 동료들은 항상 제가 너무 부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맞는 말이었을 거예요. 15년 동안 도시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지 연구하면서 저는 희망이라는 게 군사 분석가에게는 위험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거든요. 희망은 명백한 문제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희망은 사실을 무시하게 만들죠. 그 이메일이 1월의 어느 회색빛 화요일 아침에 도착했어요. 유럽 방위청에서 저를 서울로 보내서 한국의 방어 시스템을 연구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거의 큰 소리로 웃을 뻔했어요. 무슨 방어 시스템이요? 임무 개요는 간단했어요. 서울이 실제 전쟁에서 정말로 방어될 수 있는지 평가하라. 의자에 등을 기대고 피곤한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서울에는 2,500만 명이 하나의 거대한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고 있었어요. 북한 국경이 너무 가까워서 시내 높은 건물에서도 보일 것 같았죠. 어떤 군사 전문가라도 이런 상황을 절망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더 읽으면서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제 머릿속 프랑스인 부분, 우리의 유명한 마지노선 요새를 만들었던 바로 그 본능이 조용한 경고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어떤 나라도 자기 수도를 지키는 일에 완전히 바보같이 굴지는 않을 거라고요.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걸어가서 아래 파리의 바쁜 거리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차들이 오후 교통체증 속에서 경적을 울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겨울 코트를 꽉 당기며 인도를 서둘러 걷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평화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었거든요. 어쩌면 한국 사람들이 우리 유럽인들이 잊어버린 뭔가를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70년 동안 위험 바로 옆에서 살아온 게 우리 편안한 유럽인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생존의 비밀을 가르쳐줬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전화를 들어서 항공사에 연락했어요. 3일 후에는 서울행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노트북에는 질문들로 가득 채웠고 머릿속에는 의심들로 가득했어요. 화약고 위에 앉아서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현실을 부정하며 살고 있는 도시를 발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차를 듣고 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 여행은 길고 지루했어요. 13시간 동안 기내식과 재미없는 영화들을 봐야 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노트북에 글을 쓰면서 보냈어요. 서울이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고 있었죠.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얕은 지하철 터널들. 공격받으면 무너질 약한 콘크리트 장벽들. 방어보다는 장식에 가까운 예쁜 강. 비행기가 착륙하기도 전에 부정적인 보고서를 쓰기 시작할 만큼 제가 뭘 발견할지 확신하고 있었어요. 서울은 군사 계획으로 포장된 또 다른 희망적 사고의 사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부족한 방어시설들을 사진으로 찍고 불안해하는 관리들을 인터뷰한 다음 세상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우울한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하강하기 시작했을 때 작은 창문에 얼굴을 대고 처음으로 한국을 내려다봤어요.
3만 피트 높이에서 본 풍경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초록색 산들이 지평선을 향해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었고 한강이 은색 뱀처럼 도시를 휘감으며 흐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어요. 그때 저는 3일 후에 도시를 방어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때로는 전문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이 자신이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바퀴가 부드럽게 착륙했고 제 진짜 교육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하철 입구는 길에서 보면 평범해 보였어요. 그냥 땅에 뚫린 구멍 하나였죠. 사람들이 개미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계단을 내려가면서 평범한 지하 기차역을 발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아래로 가고 있었어요. 아래로 또 아래로 그리고 더 아래로요.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지 깨달았을 때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파리 지하철역들은 이것에 비하면 얕은 수준이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가 저를 지구 중심으로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양쪽으로 두꺼운 콘크리트 벽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이 벽들은 일반 지하철 터널처럼 얇지 않았어요. 고대 성의 벽처럼 엄청나게 두꺼웠어요. 손을 뻗어서 콘크리트를 만져봤어요. 손가락으로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쓰다듬어 봤죠. 이 벽의 두께가 최소 1m는 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더 두꺼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프랑스에서 봤던 벙커들도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머리 위 천장은 나무줄기만큼 굵은 철골로 받쳐지고 있었어요. 이건 그냥 지하철역이 아니었어요. 지하에 숨겨진 요새였어요. 플랫폼이 지하 공항처럼 앞으로 쭉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평범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면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핵 방공호 같은 곳에 서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천장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걸려 있었고 도시 전체를 가로지르는 여러 지하철 노선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꺼내서 보고 있는 걸 그려보려고 했어요. 두꺼운 벽과 보강된 천장을 그리면서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만약 서울이 도시 전체 아래에 이렇게 깊고 튼튼한 지하철역들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 방어에 대해 제가 생각하고 있던 모든 게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시청에서 백민철 과장님을 만났어요. 50대의 진지한 분이셨는데 검은 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계셨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중요한 비밀을 직업으로 지키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평범해 보이는 복도를 따라 저를 안내하시다가 제가 눈치채지 못한 문을 열어주셨어요. 갑자기 우리는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하실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지하실과도 달랐어요. 벽에는 서울 전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다리 위를 움직이는 교통, 공원을 걷고 있는 사람들, 역으로 들어오는 지하철들을 볼 수 있었어요. 수십 명의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화면을 보면서 키보드를 치고 있었어요. 우주 프로그램의 관제소 같아 보였어요. 여기서 도시 전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백 과장님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문을 여셨는데 제 입이 딱 벌어졌어요. 문 뒤에는 물품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지하 공간이 있었어요. 생수병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고 음식 상자들이 바닥을 덮고 있었어요. 의료 장비들이 금속 선반 위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기는 깨끗하고 신선했는데 거대한 환기 팬들이 바람을 불어넣고 있었어요. 이 벙커는 수천 명이 몇 주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백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도시 아래에 이런 곳이 수백 개 더 있어요. 물품이 쌓인 사이를 걸으면서 상자들을 세어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보려고 했죠. 그 숫자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있었어요. 서울은 그냥 지하철 터널 몇 개 위에 앉아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완전한 지하 세계 위에 앉아있는 도시였어요.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백 과장님이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을 때였어요. 길에서 보면 도시를 흐르는 평화로운 강 같아 보였어요. 가족들이 강변을 따라 걷고 있었고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모든 게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어요. 그때 백 과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몇 분 안에 숨겨진 기계들이 우르르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눈치채지도 못한 수문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잔잔한 강이 갑자기 트럭도 휩쓸어 버릴 것 같은 거센 물줄기로 변했어요. 강은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백 과장님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무기이기도 해요. 강가에 서서 물이 세차게 흐르며 거품을 일으키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 든 노트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모든 페이지가 서울에 대해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걸 뒤엎는 그림들과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도시는 약하고 무력하지 않았어요. 이 도시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준비가 잘 된 곳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았어요. 수백만 명의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동시에 도움이 필요할 때, 이 모든 준비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일 그걸 알아볼 예정이었어요. 오전 11시 정각에 서울 일부에 불이 꺼졌어요. 한순간 도시가 전기와 생명력으로 윙윙거리고 있었는데 다음 순간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신호등이 멈춰섰고 건물 불빛들이 사라졌어요. 전광판까지 깜깜해졌죠. 저는 번잡한 길모퉁이에 서서 혼란과 공황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몇 초 만에 사람들이 상점과 사무실 건물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뛰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교차로로 움직여서 손으로 교통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들은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을 피하라고 안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아무도 헷갈리거나 무서워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정장을 입은 회사원 한 분이 사거리 한복판으로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두 손을 들고 전문 교통경찰처럼 차들을 지휘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해서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통통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기 신호등보다 더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지? 하고 큰 소리로 궁금해했어요. 제 옆에 서 있던 여성분이 제 질문을 들으셨어요. 작은 아이를 안고 계셨고 유니폼을 입고 계셨어요. 우리는 매년 이걸 연습해요. 그분이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역할을 알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 입구로 향하는 사람들의 물결을 따라갔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작동하지 않아서 긴 계단을 한 줄로 걸어 내려갔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비상등이 콘크리트 벽에 빨간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밀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언덕을 따라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지하 플랫폼은 붐볐지만 질서정연했어요. 지하철 직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서 있었고 배터리로 작동하는 확성기를 들고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플랫폼 바닥에 함께 앉아서 집에서 가져온 간식과 물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용한 게임을 하면서 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비상 대피소를 가리키는 표지판을 따라 터널 시스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빨간 비상등 때문에 모든 게 잠수함 안쪽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100번도 더 해본 것처럼 통로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붐비는 것보다는 질서정연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구석에는 이미 의료 지원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빠르게 의료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음식 배급소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생수와 비상식량을 나누어주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메모를 하려고 했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탄해서였어요. 불가능해야 할 일을 보고 있었거든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 전체 비상사태 중에 완벽한 질서로 지하로 이동했어요. 공황도 없고 싸움도 없고 혼란도 없었어요.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어요. 한쪽 팔로는 아기를 안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라디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혼란스러워 보이시는데요. 혼란스럽긴 해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죠?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다른 팔로 옮겼어요. 우리는 이걸 하면서 자랐어요. 화재 훈련, 지진 훈련, 정전 훈련. 이건 우리에겐 그냥 화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리 파괴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확성기에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주요 다리들이 훈련에서 파괴되었다고 발표했어요. 도시가 완전히 마비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리가 없으면 수백만 명이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몇 분 만에 대체 경로들이 마법처럼 활성화됐어요. 제가 있는 줄도 몰랐던 지하 통로들이 열렸어요. 평범한 육교처럼 보이던 다리들이 갑자기 주요 도로가 되었어요. 강의 배들이 나타나서 도시 북쪽과 남쪽 사이에서 사람들과 물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잘 보려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보니 서울이 순식간에 자기 자신을 재구성한 거대한 기계 같아 보였어요. 교통이 파괴된 다리들 주변으로 흘러갔는데 마치 개울 속 돌 주변으로 흐르는 물 같았어요. 응급차들이 제가 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숨겨진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시는 주요 연결고리를 잃고도 살아남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적응해서 계속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 옥상에 서서 서울이 제 눈앞에서 변화하는 걸 지켜보면서 마침내 제가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이건 그냥 좋은 비상계획을 가진 도시가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어떤 것이든 살아남는 법을 배워온 살아있는 생명체였어요. 모든 시민이 방어 시스템의 일부였어요. 모든 건물이 생존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모든 길에 계획이 있었어요. 제 노트북은 도시를 방어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과 반대되는 관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서울은 약하고 취약하지 않았어요. 서울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강한 곳이었어요. 유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좌석이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모든 걸 바꿀 두꺼운 보고서가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쓴 내용을 저조차 믿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들이 가득했어요. 지하 도시들, 무기가 되는 강, 아무도 명령하지 않는데도 군인처럼 움직이는 시민들. 3주 후 저는 유럽의 가장 중요한 군사 지도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브뤼셀의 회의실은 크고 격식이 있었어요.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벽을 따라 걸려 있었고 국방장관들과 장군들이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서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이 제 뒤 거대한 화면에 나타났어요. 서울은 어떤 공격에도 최소 3일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도시들을 보호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관리들 중 몇 명이 의자에서 몸을 움직였어요. 몇 명은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독일의 하일리 클라인 장군이 회색 눈썹을 치켜세우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깊은 지하철역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그 다음엔 지하 벙커 사진들. 그리고 제가 목격한 비상훈련 장면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단순한 군사적 준비가 아닙니다. 계속 설명했어요. 이건 생존을 위해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운 전체 사회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숨 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높은 창문 밖으로는 브뤼셀 교통이 오후 비 속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의실 안에서 저는 이 지도자들 중 누구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세계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대피 훈련을 연습하는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정전 중에 교통을 지휘하는 직장인들의 사진들. 한강이 평화로운 수로에서 몇 분 만에 거센 장벽으로 변하는 영상들. 문제는 서울이 방어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문제는 어떤 유럽 도시가 서울이 매일 연습하는 일들을 견딜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이 토론으로 들끓었어요. 관리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서 냅킨에 그림을 그리고 급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프랑스 국방장관은 비용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탈리아 장군은 지하 시스템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했어요. 모든 사람이 유럽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보여주는 질문들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후의 조용한 대화들이었어요. 중요한 사람들이 나라 전체를 바꿀 계획을 세우는 걸 지켜봤어요. 군사 예산이 바뀔 것이었어요.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질 것이었어요.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기술들을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6개월 후 유럽 전역에서 소식을 전하는 전화들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베를린은 지하철역을 비상대피소로 바꾸고 있었어요. 파리는 의무적인 시민 방어 훈련을 시작했어요. 로마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자문으로 두고 지하 기반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서울 모델이 물에 떨어뜨린 돌의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책임들을 감당하기 위해 파리에서 더 큰 사무실로 이동했어요. 벽에는 지도들이 덮여 있었는데 더 이상 유럽 요새들만 보여주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도시들의 새로운 지리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서울이 앞길을 보여주는 밝은 모범처럼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군사학교 동료들은 더 이상 저를 너무 부정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제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미래를 볼 수 있는 운이 좋았던 사람일 뿐이었어요. 사무실 창문에 서서 파리 시민들이 일상을 서둘러 보내는 걸 지켜보면서 서울에서 만났던 시민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직장에 가고 가족을 보살피고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평범한 삶 밑에는 준비된 마음이라는 더 깊은 흐름이 있었어요. 우리 편안한 유럽인들이 잊어버린 뭔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진짜 힘은 큰 무기나 높은 벽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짜 힘은 모든 게 무너질 때 서로를 돌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서울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이 콘크리트와 강철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려줬어요. 영웅의 여행이 항상 괴물과 싸우거나 적을 정복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두려워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이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소중한 뭔가를 보호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때로는 진짜 보물이 찾아 나섰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 때 발견한 것이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